안녕하세요. 오늘 지적 시간이죠. 오늘 지적의 종합의 농담이라는 거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라버의 지적의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 오늘 종합의 농담 which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급적 수행성. 이 소급적 수행성이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알갱이 하나가 발견되는데 이 알갱이 하나라는 것은 이미 무더기가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소급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알갱이 하나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무더기에 속해 있으면서 무더기를 전복시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소급적 수행성의 이런 구조는 우리에게 변증법적 과정의 근본적 역설에 대한 열쇠를 제공한다. 이 소급적 수행성의 구조가 바로 해겔 변증법의 아주 핵심이에요. 무한한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 목적을 실현한다. 무한한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있다는 것을 소급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갱이 하나를 발견하고 머리카락 하나를 발견해서 외제화시킬 수 있는 주체만이 이 변증법적인 이 열쇠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무한한 목적이 실현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다시 그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이죠. 분열이 이미 제거되어 있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분열이 결코 실존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분열을 제거한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른 용어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분열이 이미 제거되었다는 게 바로 무한한 목적이 실현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분열이 결코 실존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면서 분열을 제거한다. 이 분열이 완벽하게 제거된 상태가 절대지의 상태죠. 반명제는 자신이 이미 그 자체로 이 종합을 반명제 너머에서 찾는 것은 잘못이다. 반명제, 알갱이 하나, 머리카락 하나가 이미 그 자체로 종합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종합으로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알갱이가 나 자신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나는 종합으로 이행하는 거예요. 무더기가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알갱이를 통해서 무더기가 환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는 종합으로 이행하는 것이죠. 라비노비치의 농담. 라비노비치가 소련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관원이 관세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라비노비치가 내가 소련을 떠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져서 반동 세력이 자리를 잡은 후에 유태인들을 박해할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유태인이니까 라비노비치가 자기가 유태인이니까 그 박해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소련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관세원이 뭐라고 그래요? 소련 공산주의는 무적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비노비치가 그것이 내가 소련을 떠나려는 두 번째 이유다. 이렇게 대답했죠. 이 일종의 이성의 간지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대방의 발언을 배려하고 권장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이론의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게 이성의 간지예요. 이런 지금 구조, 이 첫째 이유를 댔는데 그것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니까 바로 그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떠난다. 즉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거다. 여기서 소련 공산주의는 무적이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 소리가 바로 반명제예요. 이게 반명제가 되는 것이죠. 이 반명제 위에 올라타는 게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첫 번째 걸 제시하면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첫 번째 이유에 반대하는 주장을 제시한다. 그러면 그는 그것 자체를 통해 두 번째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이성의 간제야. 일종의. 이것이 바로 순수한 형식의 명제 반명제 종합의 삼각 논리이다. 이것이 진정한 논증이다. 우리
토론 같은 거 할 때, 논쟁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내가 뭔가를 A라는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반박하는 B라는 논쟁을 하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A라는 그 논리가 구멍이 있다는, 즉 결여가 있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종의 반명제인데 그 반명제 때문에 내 논리가 맞다는 걸 다시금 증명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반명제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이 무기, 그 무기 위에 내가 올라타서 나의 명제에 하나의 이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죠. 명제, 반명제, 종합. 반명제는 명제를 전복시키는 것이고, 그 반명제 위에 올라탔을 때 우리는 다시금 명제로 돌아가는데 이 명제는 처음의 명제와는 다른, 말하자면 고양된 명제가 되겠죠. 종합은 반명제이다. 종합은 반명제와 그냥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반명제에 올라타는 것이 바로 종합이에요. 둘 사이에서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문제만을 보는 곳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그리고 통행론은 이미 막다른 길처럼 제시되었던 것이라는 소극적 확인, 관점의 뒤집기일 뿐이다. 관점의 뒤집기, 즉 해결의 수행적 행위는 문제가 되는 쟁점을 항상 이미 있었던 것으로 사후에 만든다. 문제가 되는 쟁점이 항상 이미 있었던 것으로 사후에 만든다. 내가 소련을 떠나고자 하는 그 문제, 소련을 떠날 수 없는 그 문제는 항상 이미 있었던 것처럼 사후에 수행적으로, 소급적 수행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이라는 거, 문제 해결이라는 거, 그것은 바로 문제 자체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의 차이였을 뿐이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종합의 농담입니다. 아프리카 신발 파는 회사 이야기에 두 직원을 아프리카에 파견했어요. 한 직원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도대체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신발 하나도 팔 수가 없는 곳입니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아프리카에는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신발을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죠. 같은 상황을 보고 그 문제 자체가 이 해답이라는 거.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를,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그 문제를 해답 자체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궁무진하게 신발을 팔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맹목적 실행의 중요성. 사람들이 객관적 접근에 의해 주요 모순과 가장 약한 고리를 한정하면서 상황을 우선 분석하고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해서 그 지점을 칠 것이라는 생각은 관점의 잘못이다. 즉 각각의 행위, 각각의 개입은 맹목적으로 실행되는 특성이 있다. 바로 이 행위, 이 개입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공격한 장소가 가장 약한 고리라는 것이 밝혀진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곳에서 내가 A라는 사업을 할 때 가장 이 취약점이 뭔가, 그걸 이제 분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A라는 문제 속에서 사람들에게 팔려고 하는 이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그 계층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동종 기업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상황을 분석하고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지점을 친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적은. 그럼 뭐냐? 각각의 행위, 각각의 개입은 맹목적으로 실행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행위, 이 개입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공격한 장소가 가장 약한 고리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러니까 맹목적 실행의 중요성이에요. 해보는 것이죠. 해결은 이 지적은 항상 성공은 실패 속에 있다. 실패 자체가 바로 성공이다.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이 분석과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동의를 안 해요. 맹목적으로 각각의 행위, 각각의 개입이 맹목적으로 실행된다. 근데 그 실행됐는데 거기서 실패가 온다. 그럴 때 그 실패 자체가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개입 자체를 통해 사람들이 공격한 그 장소가 가장 약한 곳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헤겔은 비극에 대한 그의 해석에서 행위와 맹목 사이의 관계를 강조했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행위는 근본적으로 비극적이며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만, 자신의 즉각적 목표의 실패를 통해서만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성공은 실패에서 솟아난다 이렇게 얘기했고, 앞에서 말한 관점의 잘못은 전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이 현상의 고유한 가정, 즉 안다고 가정된 주체, 안다고 가정된 주체가 내 앞에 있을 때 전이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것의 소급적 환각과 일치한다는 것, 이런 것들의 증거는 사랑의 소급적 특성이다. 안다고 가정된 주체가 내 앞에 있다고 환각될 때, 환상될 때 전이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런 그 관점의 잘못은 전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관점의 잘못 역시 환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증거는 사랑의 소급적 특성이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필연적으로 환각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 환각에 따르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이미 그랬다. 과거의 모든 삶은 사랑의 창조적 몸짓만을 기다리는 혼돈의 겉모습을 지닌다. 그것은 사랑이 도래하면서부터만 읽혀질 수 있다. 사랑은 과거의 삶에 그 의무를 소급적으로 부여한다. 우리가 어떤 그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그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다 그 사랑을 위한 혼돈의 겉모습이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나의 삶이 이 사랑을 위해서 존재한 것처럼 환각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은 과거의 삶에 그 의미를 소급적으로 부여한다. 이것도 소급적 수행성이죠. 고난 뒤에 다가오는 평화는 그 과거의 고난에 소급적 의미를 부여한다. 같은 형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선적으로 연속되는 사건들 안에 그것을 위치시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만남은 일련의 순수한 우연의 결과처럼 완전히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그것이 처음부터 운명에 의해 예견된 것이라는 어떤 느낌을 받는다. 필연은 우연처럼 다가온다. 인생에 우연은 없다. 그런 얘기죠. 연속적으로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사건들 안에 그것을 위치시키면, 말하자면 이 과거의 삶을 위치시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일련의 순수한 우연의 결과처럼 완전히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그것이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선지자 3명이 300년을 기다렸다는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죠. 우연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우연은 필연을 만들어내고, 필연은 우연 속에 담겨있고 마치 우연처럼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이 없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종합의 농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지적의 순간 히스테리 환자, 여기까지 종합의 농담이라는 제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